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의 얼굴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78이 되셨고 몇 해 전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큰 전자회사에서 무려 38년을 한결같이 근무하신 분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죠.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치는 하지 않으시되 검소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한 그분의 표정에는 어딘가 지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온화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변해 있더군요. 사연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노후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대답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경험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조심스레 여쭙자 그분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 연금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고 그만 입을 열어버렸어요. 한 220만 원쯤 된다고 말이죠. 그 사소한 한마디 때문에 제 주변의 인간관계가 전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연금 액수를 남에게 알려주는 일,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물으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입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연금 액수라는 건 말이죠.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알게 된 순간 사람이 변해요.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마저도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특히 50대, 60대, 70대로서 노후의 자산이나 연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연금 액수를 질문받고 정직하게 대답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께도 분명 참고가 될 것입니다. 노후의 자산을 지키고 싶고 쓸데없는 분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몸소 겪으신 연금 액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과 같은 후회를 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을 그토록 괴롭힌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셨습니다. 지은 지 35년쯤 된 오래된 집이지만 마당의 정원은 늘 손질이 잘 되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언제나 계절을 따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사모님께서 꽃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다는데 그 습관을 그분이 그대로 물려받아 이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5시 반에 일어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불단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사모님 사진을 향해 잘 잤소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러고는 마당으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간단히 아침을 드신 뒤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재촉받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38년 동안 큰 전자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차곡차곡 맡은 일을 해내며 정년까지 근무하신 분이지요. 화려하게 출세하지는 못하셨지만 우직하게 일을 이어온 덕분에 퇴직금도 제법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수입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220만 원,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지만 그분은 결코 헛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전기세며 통신비까지 합쳐도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로 억눌러 사셨지요. 나머지는 장차 닥칠지 모를 의료비와 비용을 위해 조금씩 저축으로 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2번 가는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취미라 몸이 움직이는 한은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연습장 회비와 가끔 필드에 나가는 비용을 합쳐도 한 달에만 5천 원 남짓, 이것이 그분에게는 소소한 사치였습니다. 사모님을 떠나보내신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첫 1년은 외로움에 짓눌릴 것만 같던 때도 있었다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사는 생활에도 차츰 익숙해지셨고 이제는 이 고요한 일상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지요. 만나는 건 1년에 몇 차례 명절 무렵 정도입니다. 손주가 둘이서 만나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셨지만 아들 내외도 바쁘니 굳이 자주 보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는 법이니까요. 나는 나대로 내 살림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뀐 것은 어느 동창회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 앞으로 엽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지요. 졸업한 지 60년 되던 해에 한 번 모인 이후로 실로 18년 만에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총무를 맡은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줄곧 반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참석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났으니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이 태반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바깥 출입이라는 것이 여간 번거롭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동창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 줄을 읽고 그분은 참석을 결심하셨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동창회 장소는 역 앞의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모인 사람은 동창생 18명, 한때는 50명이 넘던 반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니 연락이 끊기니가 늘면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장소에 도착하자 곧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년 전의 모습을 아직 간직한 이도 있고 몰라보게 변해버린 이도 있었지요. 그래도 막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옛 기억이 금세 되살아 나더랍니다. 어이, 자네 아닌가? 오랜만일세. 말을 걸어온 것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야구부였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지요. 서로 건강한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건배를 한 뒤로는 여기저기서 예시하기가 만발했습니다. 그때 그 시합 기억나나? 선생님, 무서웠지. 그 양반, 자네 3반에 누구 좋아했잖아. 나이를 먹어도 예시하기만 나오면 모두가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술이 돌수록 화제는 차츰 지금의 생활로 옮겨갔습니다. 건강 이야기, 병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화제로 마침내 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이, 자네들 연금 얼마씩 받나? 처음 말을 꺼낸 것은 그 반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던 탓인지 큰 소리로 그렇게 물었지요. 그 순간 좌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그분은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자리에 기세도 있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자신의 연금 액수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한 150쯤 되려나. 우리 집은 부부 합쳐 250이야. 나는 자영업이라 국민연금만 한 달에 60이야. 빠듯하지? 그분은 잠자코 듣고만 계셨습니다. 대답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반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분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대기업에 다녔잖나. 꽤 받지 않나?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정직하게 대답하는 마당에 혼자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어색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입을 열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합쳐서 한 220쯤 되려나. 그 순간 좌중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는 것을 그분은 느끼셨습니다. 220이라. 좋겠구먼.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그때만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나눈 이야기쯤은 금세 잊히는 화제련이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못하셨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나야, 나. 동창회에서 만난 그 야구부 친구 말일세. 전화를 건 사람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던 옛 야구부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반가운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지셨지요. 오, 자네였군. 그날은 즐거웠네. 그래,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다음에 또 한번 보지 않겠나? 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일세. 그분은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 막 예정을 나눈 참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친구와 만나는 것도 좋겠다 싶으셨던 겁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역 앞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시하기가 만발했지요. 야구부 시절의 추억, 그 시절 좋아했던 여학생 이야기, 졸업 후의 인생살이, 즐거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2잔째로 바꿀 무렵 그 친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실은 말이야, 자네한테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그분은 살짝 몸을 사리셨습니다. 좋은 이야기라는 말에 어쩐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친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산운용 전문가가 있어. 연금만으로는 앞날이 불안하지 않나. 그 사람한테 상의하면 자산을 잘 불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분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요. 요즘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거의 붙지 않잖아. 그런데 이 방법이라면 연호 퍼센트는 거뜬해. 자네 220 받는다고 했지. 좀 굴려보지 않겠나. 그분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투자에는 관심이 없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친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보게. 절대 손해는 안 보게 해줄 테니. 그분은 몇 번이나 거절하셨지만 친구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생각해보겠네 하고 자리를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 그분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오랜 벗이었으니까요. 설마 그가 자신을 속이려 든다고는 믿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자네 220 받는다고 했지 하고 그 정보를 꺼내든 순간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심코 말한 연금 액수가 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에는 또 다른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지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나 하자는 권유였지만 그분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 예감은 옳았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그분이 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자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볼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 연금에 볼 일이 있었던 거죠. 그분은 쓸쓸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경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고령자를 노린 투자 사기와 금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의 약 8할이 65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한 해에 수천억 원에 이르지요.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수입과 자산 상태입니다. 연금 액수를 알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경제력을 상대에게 일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이 있다는 걸 알면 사기꾼은 이 사람에게서는 이만큼 뽑아낼 수 있겠다고 계산합니다. 저축이 얼마나 있는지, 살림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대략의 짐작이 서버리는 것이지요. 그분의 경우 그 야구부 친구 본인이 사기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등 뒤에는 투자 이야기를 들고 다가오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분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요. 실제로 고령자를 노리는 사기의 상당수는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다가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안면 있는 사람의 소개가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에는 함정이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지만 연금 생활에 들어서면 그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행이자는 박하고 지금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연호 퍼센트가 확실하다는 투자 이야기는 거의 틀림없이 사기이거나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품입니다. 그분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그 이야기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악의 경우 노후의 미천을 송두리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금 액수를 남에게 알려주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맙니다. 상대가 친구든 친척이든 말입니다. 아기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이 반드시 낯선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가오기에
아는 사람을 통한 사기일수록 피해가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연금 액수를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도 내게 손을 뻗치지 않았을지 몰라요. 숫자를 알린 순간 나는 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연금 액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연금 액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는 이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괴롭힌 것은 투자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로부터 2달쯤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분의 사촌 동생뻘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분보다 5살쯤 아래로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의 사이였지요. 그러나 근 10년은 거의 연락도 없이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사촌 동생의 목소리는 묘하게 밝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오랜만에 연락에 다소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응하셨죠. 한동안 근황을 주고받은 끝에 사촌 동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실은요,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의 좀 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척의 부탁을 무턱대고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렇게 묻자 사촌 동생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아들놈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영 잘 안 풀려서요. 은행 대출 갚는 게 빠듯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분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다짜고짜 돈 이야기라니요. 게다가 그 사촌 동생과는 10년이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그분이 그렇게 묻자 사촌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됩니다. 다음 달에는 꼭 갚을 테니까요. 500만 원. 그분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 곤란하다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지요. 잠시 고민하시던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네. 연금으로 사는 처지라 그런 목돈은 내줄 수가 없어. 그러자 사촌 동생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형님, 대기업에 다니셨잖아요. 연금도 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한 220쯤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이 내 연금 액수를 알고 있단 말인가? 누구한테 들었나? 그걸 그분이 그렇게 묻자 사촌 동생은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아니, 친척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분은 곧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동창회에서 말한 연금 액수가 어디선가 새어나가 친척들 사이로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미안하네만 돈은 못 빌려주네. 연금은 내 생활을 위한 것이니까. 그 순간 사촌 동생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형님, 참 매정하시네요. 곤란한 친척을 안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그분은 그 말에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꺾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사촌 동생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 인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도 그 사람은 더는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끊어지면 정도 끊어진다더니 옛말 그런데 하나 없더군요. 돈을 안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로 오랜 친척 사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빌려줬더라도 그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겠지요. 이것이 연금 액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연금 액수를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손을 벌릴지도 모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응하면 끝없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좋은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분이 일주일에 2번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는 같은 시간대에 오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남성으로 연습하는 틈틈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익혀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여느 때처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단골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이, 자네 연금을 220이나 받는다며? 그분은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그 남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지, 며칠 전에 자네 동창이라는 사람하고 한잔했거든. 그랬더니 동창회 얘기가 나오면서 자네가 대기업에 다녔으니 연금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창회 총무를 맡았던 그 사람, 설마 그가 다른 자리에서까지 자신의 연금 액수를 떠벌리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골프 연습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자네는 부자니까 3클럽 정도 사면 되잖아. 연금 220이면 매일 필드에 나가도 되겠구먼. 나야 120밖에 안 되는데 부럽네 그려. 농담처럼 던지는 말도 있었고 분명 비아냥을 담아 던지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마다 좌불안석이 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단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다음에 다 같이 필드 나가는데 회비는 자네가 좀 내주게. 자네가 제일 여유 있잖나. 물론 농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표적이 됐다고 그렇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결국 그 연습장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다니던 곳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숫자 하나가 알려졌을 뿐인데 나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220만 원이라는 돈은 나한테는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들 의료비며 간병비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한걸요. 그런데도 주변에서 보기엔 팔자 좋은 사람으로 비춰버리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이 연금 액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연금 액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자신에게는 평범한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일을 보면 아무래도 시세 많은 감정이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연금 액수는 동창회에서 시작되어 친척들 사이로 번지고 골프 연습장 단골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애초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딴에는 평범한 금액이라고 여겨도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합쳐 22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감각의 차이가 시샘을 낳는 거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남을 견주어 보는 존재입니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일을 보면 부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시샘과 질투로 변해버리는 일도 있지요. 연금 액수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알려져 버리면 그 비교가 한층 더 직접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40대 후반으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분과 아들의 사이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정도였지만 명절에는 손주를 데리고 얼굴을 보여주곤 했지요. 그분에게 손주를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발단은 아들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한 듯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서 그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슨 심각한 이야기라도 있는 건가 싶어 조금 걱정이 되셨지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한동안 근황을 나눈 끝에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슬슬 상속 문제도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분은 그 말에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78이셨습니다. 물론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정정하셨지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상속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던 겁니다. 상속이라니, 나는 아직 죽을 생각 없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들은 황급히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연금 한 달에 220쯤 받으시잖아요. 저축도 제법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어떻게 할지 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연금 액수를 알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축도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연금 액수를. 그분이 그렇게 묻자 아들은 슬쩍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아니, 친척 누군가가 그러던데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동창회에서 말한 연금 액수가 친척을 거쳐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다. 그런데 벌써 상속 타령이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들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알 수 있으셨습니다.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일이 있은 뒤로 그분과 아들의 사이는 어딘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레 나누던 이야기도 이제는 왠지 조심스러워졌지요. 아들이 찾아와도 또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하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로 걱정해 주는 거겠지요. 하지만 연금 액수가 알려진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가 변해버렸어요. 아들이 나를 볼 때 어딘가에서 이 사람한테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세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연금 액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돈 이야기는 관계를 변질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얽히면 순수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생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에서 가장 깊고 무거웠던 것은 어쩌면 이 마지막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창회 이후 그분의 주변에는 온갖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들고 오는 친구, 돈을 빌려달라는 친척, 시샘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지인, 상속을 신경 쓰는 아들, 그때마다 그분은 거절하고 거리를 두며 견뎌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0만 원의 연금이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주변에서는 그분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청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여유가 있는데 어째서 도와주지 않는 걸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이 있어도 내 살림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전기세, 의료비, 보험료, 게다가 앞으로 들 간병비까지 헤아려 두어야 하니까요.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몸져 누워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드는 일도 있어요. 그분은 앞날에 대비해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생활은커녕 골프 연습장에 다니는 정도의 사치밖에 누리지 않으셨지요. 그런데도 앞일을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여유 있다고 여기는 탓에 그분은 자신의 장래 설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셨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로 여유가 있는데 그저 인색하기만 한 건 아닐까? 곤란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분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사촌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일을 두고 깊이 후회하는 순간도 있으셨습니다. 500만 원쯤 내어줄 걸 그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금 생활자에게 5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돌려받을 보장도 없었지요. 거절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저 사람은 220씩이나 받으면서 하고 여기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괴로운 것입니다. 돈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탓에 갖가지 기대를 떠안게 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매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지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금 액수를 말해버린 탓에 나는 주변의 기대와 내 현실 사이에서 줄곧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괴로운 일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연금 액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5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연금 액수를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조금씩 빼앗겨 가는 것입니다. 갖가지 일을 겪으신 끝에 그분은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셨습니다. 연금 액수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분이 몸소 깨우치신 노후를 지키기 위한 철칙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험에서 5가지 철칙을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연금 액수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설령 가족이라 해도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 묻거든 슬쩍 얼버무린다. 이것이 모든 분란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는 따로따로 관리한다.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만일의 경우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통장은 불단 서랍에, 도장은 다른 곳에, 비밀번호는 오로지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셋째,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강단을 지닌다.
실제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요구할 때 미안하지만 여유가 없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강단인 것입니다. 넷째, 좋은 이야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고 마음에 새긴다. 연호 % 확실,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런 말을 듣거든 우선 의심부터 하고 든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라 해도 투자 이야기에는 신중해진다. 이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 곤란할 때는 전문가에게 상의한다. 돈 문제로 고민될 때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변호사나 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의한다. 감정적인 얽힘이 없으니 객관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켰더라면 나 같은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창회에서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사람들만큼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불단 앞에 2손을 모을 때면 이렇게 다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에게도 연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분 나름의 스스로를 지키는 의식이 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그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후에 자산을 지킨다는 건 단지 돈을 쌓아두는 일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 자신의 판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평온한 노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금 액수를 질문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분은 자신의 경험에서 몇 가지 대처법을 생각해 두셨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은 글쎄 잘 모르겠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하고 물으면 아유 잘 몰라요. 통장을 안 봐서요 하고 답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통장을 안 받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다음으로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보통이죠. 빠듯하게 사는 걸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고 흐릿한 대답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집요하게 캐묻더라도 아유 정확히는 나도 잘 몰라요 하고 거듭답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연금 얘기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고 보니 손주는 잘 크나요? 상대의 질문에 곧이곧대로 답하지 않고 다른 화제로 슬쩍 옮겨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연금 액수는 좀 말하기가 그래요. 상대가 기분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거절하면 상대도 2번 다시 묻지 않아요. 그 한순간의 어색함을 참느냐 아니면 두고두고 이어질 분란을 끌어안느냐 어느 쪽이 나은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의 분들께 지금부터 미리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먼저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부터 연금 액수는 말하지 않는다고 정해두는 것입니다. 수급이 시작된 다음에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에 스스로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막상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망설임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정보 공유에 대해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당연히 연금 액수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지 말지는 부부가 미리 의논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 액수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렇게 약속해두면 무심코 새어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자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라나 회사가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연금 제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주의하게 정보를 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해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금 생활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정된 수입 안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정보를 남에게 알리는 것의 위험을 지금부터 미리 의식해 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비롯된 갖가지 분란, 투자 이야기를 들고 오는 친구, 돈을 빌려달라는 친척, 시샘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지인, 상속을 신경 쓰기 시작한 아들, 단 하나의 숫자를 입에 올렸을 뿐인데 그분의 인간관계는 크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가고 계십니다. 동창들과는 거리를 두셨고 골프 연습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친척과의 왕래도 꼭 필요한 정도로만 줄이셨지요. 아들과의 관계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회복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것은 큽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서 배운 것도 많아요. 앞으로는 내 정보를 지키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금 새로운 골프 연습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십니다. 물론 연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연금 얼마 받으세요? 하고 물어도 아유 별거 없어요. 하고 웃어 넘기신다더군요. 신기하게도 연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 사이는 잘 만듭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를 빼고 나니 더 순수한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이렇게 전하셨다지요. 상속 문제는 내가 정정한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서로 자기 삶을 소중히 하자꾸나. 아들도 그 말을 받아들여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던 까닭은 그분과 같은 후회를 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금 액수를 질문받더라도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전하신 한마디를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연금은 목숨줄입니다. 그 목숨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 기회에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보탬이 될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마음 평온히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